둘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막내는 징징거리고 떼써도 예쁘기만 하더라.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30살이 넘은 지금까지 저희 엄마 아빠는 동생을 아기처럼 생각하세요. 같은 행동을 해도 동생이 훨씬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게 참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장녀 인생 40년 가까이 살아온 람디가 전하는 첫째 육아 이야기. 첫째도 엄마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곡은 잭스키스가 부릅니다. 커플.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안녕하세요. 1월 9일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8번째 방송으로 돌아온 람디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우리 가족들의 나이도 계산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남동생도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제 눈에도 항상 아기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항상 저는 동생을 내가 챙겨야 한다 이런 강박 아닌 강박이 좀 있었어요.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미 좀 컸잖아요. 그래서 동생 출산 날의 풍경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엄마 출산 가방 싸는 것도 도와드렸고 동생 태어나는 병원 복도에서 핫도그 먹으면서 기다렸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제가 꽤 커서 동생을 만났기 때문에 늘 아기였던 그 모습이 평생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첫째들 육아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에이, 람디는 둘째도 안 키우고 외동 엄마인데 무슨 첫째, 둘째 이야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7살 아들 하준이 한 명만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엄마로서의 둘째 아이 양육 경험은 없지만 제 스스로가 40년 가까이 집안의 첫째 딸로 자라오면서 겪었던 저의 어린 시절 경험담, 람디의 자전적 첫째 스토리 고백을 육아에 녹여내어 다둥이를 키우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청아앤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다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널 울리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어느 작은 내 사랑 그래서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힘들었던 지나가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할 거란 girl You know 나는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갈 사랑으로 날 그대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저는 사실 아이를 한 명만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 눈에는 아이가 4살이건 7살이건 영원히 좀 어리광쟁이 아기 같고 그래요. 근데 저희 하준이 또래 부모님들이 저희처럼 7살을 외동으로 키우실 때랑 첫째로 키우고 계실 때, 또 막내로 7살을 키우고 계실 때의 모습이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하나만 키우다가 밑에 동생이 생겨버리면 갑자기 첫째가 엄청 큰 애로 보이고 그렇대요. 제가 생각해봐도 하준이 밑에 동생이 생긴다고 하면은 하준이가 좀 의젓한 형아처럼 듬직해 보이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양육 실수가 첫째에게 조금 더 엄격해지고 책임감도 많이 부여하고 둘째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도 많이 하고 그러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부모들을 찾아보기 전에도 우선 저부터가 그러한 양육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엄하신 편은 전혀 아니고요. 다정하고 대화도 무척 많고 그런 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남동생한테는 저보다 훨씬 너그럽기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도 동생을 귀여워하고 아기처럼 우쭈쭈하고 그렇게 평생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이 혼난 적도 별로 없고 제지도 딱히 받지 않아서 자기 고집도 세고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말썽쟁이 어린이였어요. 사고를 치고 까불고 해도 마냥 다 귀엽다고 해주니까요. 반면에 저는 동생이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니까 첫째인 저는 의젓하고 뭐든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누나고 첫째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 모든 첫째들이 의젓하고 모든 막내들이 철부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인 집도 많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본인의 성격 기질에 따라 행동하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른 부모님의 차별된 양육 방식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첫째 람디에게 어떤 일화들이 있었냐? 한 곡 더 청해 듣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슈가볼의 농담 반 진담 반. 쳐다 좀 보지만 어쩔 줄 모르는 나를 알면서 이러는 너 난 싫어. 어서 빨리 고백하라고 눈빛이 또 자꾸 얘기하는 너. 이건 또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아요.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확실히 해주면 안 될까요?
굴지 말아요. 이제는 말할게요. 다 알면서 내게 이런 일은 한 번이면 안 됐어요. 자꾸만 왜 다시 또 물어봐. 무슨 말이 더 듣고 싶은 거야. 이미 다 말했잖아. 알면서 더 그러는 거니 지금. 정확히 그 각도 그 표정 네 얼굴 난 참을 수가 없단 말야.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아요.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확실히 해주면 안 될까요? 못되게 좀 굴지 말아요. 이제는 말할게요. 다 알면서 내게 이런 일은 한 번이면 안 됐어요. 무슨 겁이 그리 많냐고. 놀리지 좀 말아줘.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아요.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확실히 해주면 안 될까요? 못되게 좀 굴지 말아요. 이제는 말할게요. 다 알면서 내게 이런 일은 한 번이면 안 됐어요. 장녀 컴플렉스라고 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동생이 워낙에 어리고 또 까불이 천반지축 남자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케어하기 힘들어 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래서 저라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고요. 부모님이 제가 첫째라고 저에게 모든 짐을 씌우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강요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의젓하고 똑부러지는 맏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자꾸만 들더라고요. 저는 동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좀 수월하게 잘한 편이었거든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진로 정하고 대학 가고 나중에 커서는 취업까지도 혼자 척척 해내는 모든 게 좀 순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기질적으로 저보다 내성적이고 뭔가 많이 도전해보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동생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저에게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많으셨고 제가 웬만한 걸 해내도 막 크게 기뻐하는 내색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칭찬이 엄청 고픈 그저 똑같은 아이였거든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건 다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데 부모님은 좀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100점을 맞아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지 않고 동생은 80점만 맞아와도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순전히 저의 시선이라서 부모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린 남디의 눈에는 늘 그렇게 느껴졌고 그게 저는 내심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더 사랑받고 싶고 더 관심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가진 능력치보다 뭔가를 늘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겠지? 좋아해 주겠지? 하는 인정 욕구도 심해지고요. 제가 제 스스로를 굉장히 채찍질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동생은 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좀 자유롭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건 과감하게 싫다고 얘기도 하고 부모님 눈에 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게 저의 눈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동생이 왜 그러지? 하고 이해 안 되는 눈으로 바라봤었는데 커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동생이 오히려 좀 부럽더라고요. 동생은 본인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누나만큼 눈치를 보지도 않고 부모님의 기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벗어나서 큰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씌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저와 너무나 다른 점이었죠. 저는 사실 그렇게 갖고 태어난 재능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첫째로서 자꾸만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저를 더 혹독하게 단련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 스스로에게 더 욕심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막내였다면 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보다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쉬운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김영근의 마침표. 어떤 하룬 그렇게 나를 모질게 흔들어놔 왠지 모를 그리움에 잠 못 이룬 밤 부질없는 시간 신기루 같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사랑이라 말하네 숨쉬기가 힘든데 사랑이라 말하네 차갑기만 한데 제발 돌아오지 말아줘 자연스레 잊어줘 우린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린 너무 아팠었잖아 그런 이제 자리로 돌아가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슴이 시린데 사랑이라 말하네 숨쉬기가 힘든데 사랑이라 말하네 죽을 것만 같아 제발 돌아오지 말아줘 자연스레 잊어줘 우린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린 너무 아팠었잖아 그런 이제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보면 내가 무너지고 흔들리니까 제발 연락하지마. 널 다시 붙잡게 해줘. 마지막 숨이 멎을 것 같아. 제발 돌아오지 말아줘. 자연스레 잊어줘. 우린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린 너무 아팠었잖아. 그러니 제자리로 돌아가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제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방관, 선생님, 공무원 아니고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학창시절 내내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집안의 맏딸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런 딸이 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첫째라는 이름 때문에요. 나는 그냥 동생보다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나의 인생은 첫째라는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 전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어만 갔던 거죠.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는 썩 좋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왜 몰랐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차별하지 않고 내색도 안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첫째에게 책임과 기대를 갖고 있고 왠지 조금 독립적으로 무언가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 둘째, 셋째에게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고 귀엽다는 표현, 예쁘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 물론 막내는 언제 봐도 애기 같고 예쁘고 마냥 귀엽잖아요. 저도 동생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첫째들도 그런 엄마 아빠의 애정 표현과 관심이 참 부럽거든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게 나의 독차지였는데 이제는 다 뺏겨버린 기분에 얼마나 서럽다고요. 저도 늘 그랬는데요. 한 장난감을 갖고 둘이 싸우면 엄마는 늘 저에게 주로 양보하라고 하셨거든요. 아기 동생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또 어리니까 누나가 참아주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늘 양보를 강요당한 첫째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첫째도 형아 누나이기 이전에 아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어린 둘째가 막 우니까 선뜻 형아나 누나가 양보하라고 말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중재인 건 저도 당연히 이해는 가요.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좋고 빠른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더 어리다고 막내 편만 들어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첫째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빈센트 블루의 눈이 와. 속상하다 오늘 밤 잠에 들긴 아직 멀었는데 이상하다 누군가 분명 나아질 거란 말했는데 To be honest We wanna hide away 정답이 없는 삶이라
알지만 얼마나 더 멀리 가야 알게 될까. 뻔한 위로는 아냐 내 싫어. 눈이 와 어쩌고 저쩌고 지루한 말들은 이러쿵저러쿵 흩날려버리자. 눈이 와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시간은 흘러가네. 눈이 와 답이 없는 목소리 아직 할 말 많이 남았는데 모르겠다 분명 넌 전부 괜찮다 말했었잖아. Girl to be honest I don't know what to do. 정답이 없는 문제라지만 얼마나 더 널 알게 돼야 이해할까. 뻔한 대답은 아냐 내 싫어. 눈이 와 이랬다 저랬다 끝없는 겨울속 왔다리 갔다리 우린 어디쯤일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우리는 흘러가네. 제가 아는 어떤 엄마도 아이가 여러 명인데 동생이 어지르고 사고치고 하면 형을 불러서 정리하라고 하고 수습하라고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동생한테도 형이 알아서 정리할 거야. 넌 안 해도 돼. 하니까 동생은 신나서 더 어지르고 다니고요. 사실 그 모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씁쓸했어요. 몇 년 더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형이 모든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가요? 동생은 내 것 망가뜨려도 엄마가 참으라고 하고 분명히 동생이 먼저 때렸는데도 같이 때리다가 동생 울린다고 혼나고 그런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첫째의 서름이 없도록 되도록 형제 자매들 간에 공평하게 균형 있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어린 막내만 감싼다거나 첫째에게 더 단호하게 엄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마인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는 엄한 부모님의 훈육과 기대 속에 자라서 굉장히 빨리 독립적이고 의젓한 어른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에 온전히 부모의 지지와 애정을 받지 못한 부족함이 남아서 어른이 된 지금 타인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힘들어도 늘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고 좋고 싫음을 마음껏 표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소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애정과 지나친 케어를 받은 동생도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타인에게 의존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경우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저에게도 작게나마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종종 느꼈어요. 부모님이 아주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남에게 기대는 것이 어렵고 엄마 아빠에게 힘든 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같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의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나는 부모님에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딸이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아니었어요. 저희 7살 아들 하준이는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엄마나 아빠한테 엄청 칭얼대고 울고 그렇게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잘 달래주고 받아줘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하준이한테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야?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지켜주고 아프거나 힘들면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기억이 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기 편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뭔가 힘들어도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부터 앞서고요. 그런데 첫째인 나도 이렇게 내일 모레 40인 다 커버린 나에게도 엄마 아빠가 가끔은 필요하거든요. 하물며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생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한 번만 따뜻하게 바라보고 손길을 내밀어 주자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낸 아이는 한없이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한국 듣고 와서 정겨운 귀촌생활 에피소드 들려주는 나의 남의 이야기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신곡이 나왔네요. 뉴진스 디토.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타타탄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타타탄 울린 심장.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r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r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제가 올해로 7년차 남해 귀촌인이잖아요.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처음 와서 보고 겪었던 남해는 확실히 시골만의 문화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동네 목욕탕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 해요. 사실 코시국 이후로 제가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가서 이 얘기는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인데요.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동네 목욕탕이 있었어요. 동네 목욕탕이라고는 하지만 찜질방을 함께 운영했던 곳이라 규모가 좀 컸어요. 온탕, 냉탕,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요. 저는 당시에 하준이가 2살, 3살 이렇게 너무 어렸어서 목욕탕에 함께 가기가 힘드니까 뜨끈한 목욕은 꿈에도 못 꿨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싸!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어머님이랑 애기랑 셋이 가면 애기를 좀 봐주시는 동안에 제가 혼자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 떡이냐 싶어서 애기 들쳐업고 재빨리 뛰어갔죠. 근데 확실히 목욕탕에 들어가서 진짜 여기가 시골이었구나 하는 걸 제대로 느꼈던 게 도시에서는 사실 동네 목욕탕이라도 같은 아파트 사람이나 아는 얼굴이 없으면 죄다 모르는 사람이라서 조용히 씻고 나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작은 시골 마을은 모든 사람이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옷 갈아입는 동안부터 해서 씻고 나오는 몇 시간 동안 내내 몇 명한테 인사를 했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런 것쯤은 별로 안 부끄러워해서 괜찮았어요. 도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으악 하면서 경악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아기를 봐주시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열심히 씻었고요. 저희 하준이는 어땠는지 아세요? 거기 미지근한 온탕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계시면 온 동네 어머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하준이를 둘러싸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기 안아보고 만져보고 말 걸고 놀아주시고 다 이렇게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한데 노는 거예요. 물론 시골이다 보니까 오고 가는 정감 속에서 저한테 왜 둘째는 안 낳냐, 어린이집 안 보내면 아기가 말이 느려진다, 이런 훈수 아닌 훈수를 두시는 어머님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또 네 하면서 이렇게 딸 같아서 그러신가 보다 싶어서 한 개 맞장구 쳐드리고 그랬어서 저한테는 그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요.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서로에게 깊숙하고 친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이면 시골 특유의 정이라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재치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는 좀 좋았던 것이 저희 하준이가 엄청 넉살도 좋고 낯선 사람한테 좀 거침이 없어요. 그 성격이 아마 이 다년간의 목욕탕에서 동네 어머님들의 손길을
무한으로 거쳤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해보는데요. 그때가 참 재미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립네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어서 같은 목욕탕에 더 이상 못 가게 된 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한 곡 더 듣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그림책 속의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이언티 이문세가 부릅니다. 눈.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2권의 그림책은요. 착해야 하나요? 그리고 평범한 식빵입니다. 먼저 착해야 하나요? 라는 책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로 케이트 그린어웨이상을 수상한 찰리와 롤라 시리즈의 로렌 차일드 작가의 책이에요. 이 책 속에는 착한 오빠 유진과 완전 성격이 반대인 여동생 제시가 나옵니다. 유진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채소도 잘 먹고 토끼장 청소도 잘하고 절대 떼쓰지 않는 착한 어린이에요. 반대로 제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악동이죠. 유진과 함께 번갈아 하기로 한 토끼장 청소도 안 하고 먹기 싫은 브로콜리는 입에도 안 대고 밤늦게까지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죠. 유진이 부모님께 물어요. 왜 제시는 브로콜리 안 먹어요? 제시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서 그래. 제시는 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요? 잔소리하기도 지쳤어. 착한 네가 대신해줘서 얼마나 다행이니? 유진은 점점 생각하죠. 뭔가 불공평해. 그리고 자신도 제시처럼 더 이상 착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유진이 전과 다르게 나쁜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유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그냥 그게 편한 원래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제시도 이번엔 조금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유진도 조금은 더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해봐요. 꼭 착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부모님도 그런 유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고마워하기 시작했고요. 이 책은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어릴 때 딱 이런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착해야만 하고 의젓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편한 아이요. 그런데 조금씩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는 생각해요. 내가 꼭 착해야 할까? 그러면서 비로소 진짜의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 첫째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책은요. 평범한 식빵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너무나 귀여운 식빵이 하나 나와요. 이 식빵은 늘 고민과 부러움이 가득해요. 나는 울퉁불퉁 근육이 멋진 크루아상도 아니고 알록달록 도넛도 아닌 그저 그런 밋밋하고 평범한 식빵이야.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샌드위치가 식빵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평범한 그냥 식빵이었어. 그러면서 말하죠. 식빵은 달콤한 딸기잼을 바르면 사랑스러운 딸기잼 식빵이 되고 고소한 땅콩버터를 바르면 멋진 땅콩버터 식빵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식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나도 이 다음에 더 멋지고 근사한 식빵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이 책은 보통의 평범함이 가져다 주는 소중함과 나다움, 그 속에서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빵은 혼자 있을 때는 다소 심심하고 밋밋하지만 다른 재료들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빵보다 그 재료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빵이잖아요. 꼭 내가 모든 일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어딘가에서 특출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소박함과 잔잔함이 가져다 주는 일상의 행복도 소중하고 크잖아요.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고 잘하지 못하는 나를 원망하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답게 즐겁게 해나가는 게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이 책을 지은 지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냥 식빵으로 남아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냥 식빵이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도
충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친구 누구는 나보다 운동 잘해. 이 친구는 나보다 힘세. 그럴 때 이 책 함께 읽으시면서 꼭 말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너는 너 자체로 빛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네, 오늘의 그림책 소개 코너가 끝났고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어느덧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째 람디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우리 막내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막내라서 형 누나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또 나는 3남매 중에 둘째라서 위로도 눈치 보고 동생도 챙겨야 해서 힘들었었는데, 막내 고충들도 물론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첫째냐 둘째냐를 떠나서 우리가 아이를 갓 품에 안았을 때 행복함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아이들도 말 참 안 듣고 속도 썩이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이 시절을 보냈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보다 30년은 더 많이 살아왔으니까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지 말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바라봐 주자고요. 아이들은 다른 거 없어요. 늘 부모님에게 내가 최고로 사랑받고 나를 응원해주고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내어줄수록 아이들은 10발자국 다가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임신 확인한 그날, 그리고 세상에 처음 태어나 감격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요. 아이가 1명이든 5명이든 그들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단 1명의 엄마고 아빠니까요.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곡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죠. 크리스토퍼 배드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I don't wanna be another him. That shit is over.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Then you run him over. Ever since the start I saw the end around the corner, 'cause I know you so well.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